대한민국의 약사건이요. 저번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연락도 받았고, 진짜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제보를 그렇게 전국적으로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부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인터뷰를 거치면서 정리를 딱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약과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없습니다. 마지노선을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막지? 사실 제가 높으신 분들에게다가도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해결책이 뭐죠? 오늘 여러분하고도 그 내용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눈에 띄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교도소, 구치소, 그리고 좌측 우측에는 일부 변호사들, 의료기관, 위쪽에는 출소 후에 있는 진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한 파트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현재 저희 영상이 나간 이후에 류를 범정부적으로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6월 15일까지.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 ADHD 치료제 중심으로 의료용 오남용에 대한 의료기관도 점검에 나서겠다. 제가 저번에 넌지시 말씀드렸던 일부의 내용이 좀 나왔던 느낌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요. 빠른 조치일까요? 늦은 조치일까요? 2017년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그때가 사실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 당시에 오컬트 스토리라는 컨텐츠라면서 해외 사건들을 제가 진행을 해왔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방송을 했었냐면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진화는 해외 사건의 범죄 진화의 비율로 따졌을 때 약 늦으면 10년, 빠르면 5년 안에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걸 이제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걸 제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컬트 스토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었죠. 암호화폐. 다크코인이라고 당시에는 불렸는데, 서로 누가 거래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감춘 상태로 그런 것들을 거래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약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영상도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굳이 제게 아니더라도 많은 데서. 미국인데 어떤 남자가 사람 잡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물어뜯는 듯한 느낌. 그래서 좀비 땡땡땡이라고 불렸던 그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보시죠. 일주일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들어오려다가 검거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전부터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걸린 겁니다. 8년 전의 이야기가 현실이 됐죠.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싹 다 무시했죠. 그리고 들어왔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몰라라? 아니면 이제 와서 다시 특별 단속? 항상 모든 예방책에 대한 부분들 다 무산됐습니다. 계류되다가 결국엔 폐지돼 버렸죠. 그리고 결국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대한민국이 2011년 당시에 사범 검거가 9,17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만 마약 사범이 28,000명으로 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배밖에 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 그분 경찰 쪽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치 있죠. 증가율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UN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증가율 있죠. 전 세계 평균의 마약 증가율보다 우리나라의 증가 비율이 3배가 높습니다. 안전한가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 제가 아까 왜 경찰이시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우셨을 텐데 높은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거 조금만 찾아봐도 나와요. 범죄수사학에서 이런 좀 폐쇄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퍼지는 범죄 유형들을 약간 바퀴벌레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 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그거 잡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보였다는 얘기는 이미 집안 곳곳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숨어있고 이미 정복당한 상황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범죄 수사학에선 이런 범죄 유형을 검거된 거에 곱하기 20을 합니다. 약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거된 게 10,000명 정도니까 한 10만 명이라고 예상을 했다 친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거된 게 약 아까 말씀드린 28,000명, 거의 3만 명에 육박하죠. 20배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수치가 돼요. 대한민국 5천만입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이란 얘기예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였나요? 진짜 많이 경고를 했는데 주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별거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범입니다. 검거됐습니다. 을 투약했다, 혹은 판매했다, 제조했다. 검거를 합니다. 어디에 보내죠? 구치소에 보냅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죠. 물론 불구속 수사인 경우도 있지만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가 나게 되면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형량에 대한 생활, 징역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루트인 겁니다. 자, 그 이야기부터 오늘 하나씩 파헤치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오버할 정도인가? 뭘 그렇게 조심하라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약쪽은 건드리면 항상 위협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과거 박광렬 때도 그랬고, 뭐 박광렬은 아예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위험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고, 물론 언론사보다는 부정확하겠지만 내용들이 확보가 되고 적용이 됐는데 그냥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나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빼버린다면 이것도 또한 앞서 얘기한 대로 묵인한 사람들처럼, 내버려둔 사람처럼 앞으로 퍼지는 걸 방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정말 이거 제대로 잡지 못하고 더 버렸다가 이 마지노선을 아예 뚫고 제대로 뚫어버리고 지나가서 브레이크 없는 트럭처럼 달려버리면 정말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 과거 영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끊어질 거예요. 되게 유토피아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자. 우리 스스로도 좀 바뀌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이야기도 못하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뭐예요? 그걸 하는 애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면요. 이상행위 범죄요. 과거에는 절도를 하거나 무슨 사고를 일으키면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피했던 범죄자들이 그런 약을 하면서 이상행동을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자, 저희가 얘기하는 그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바로 구치소와 교도소 이야기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제보를 하나 받았다. 안에서 약을 한다. 자긴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막 뭔가 억울하게 뭐 모욕도 당하고 재판까지 당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제보를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감옥에서 약을 한다고? 약 때문에 갔는데? 또 그 안에서?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일까요? 그 방송 나가고 전국 각지에 연도가 다 다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다 들어왔는데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진짜 뭔가 짠 것처럼. 짤 수 없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폐쇄적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과연 저만의 뇌피셜인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기억하시나요? 고등래퍼2 출신, 이름 윤병호. 고등래퍼 이후에 우리가 이 사람을 보게 된 건 한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주 중독성이 강한 이야기였죠. 잇몸이 4개가 빠졌다, 사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막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있죠. 막 고통스러워하고 춥다 덥다 이러면서 그 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것들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고치려고 노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알고 계신가요? 저 사람 또 들어갔습니다. 예, 또 해서요. 또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감옥에 있죠. 그런데 윤병호 씨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살짝 들어왔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구치소에서 또 약을 한 고등 래퍼 2 출신 윤병호 항소 기각. 중간에 있는 빨간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 안에서 재차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임의로 제출한 소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점,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약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해 투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약을 합니다. 못 막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들에 대해 조금씩은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구치소 혹은 교도소입니다. 대부분 여기에는요, 첫 번째, 인력 문제가 끼게 됩니다. 따라서 교도관들의 모든 행정 업무를 교도관들이 할 수 없다 보니 그 안에는 사동청소부라는 그런 직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재소자입니다. 재소자 중에 뭐 초범이거나 생활형 범죄 유형이거나 강력범죄자들은 제외해놓고 이런 사람들을 각 사동별로 지정을 해놓고 뭐 청소나 배식 같은 걸 담당하게 되고요. 때로는 약 투약 같은 것도 관리를 맡기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제 구치소나 이런 대부분 구치소인데 뭐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 그리고 약과 관련된 건 약과 관련된 걸 모아놓고 다 따로 모아놔서 이렇게 방을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분류하다가 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이라고 하죠. 대부분 향약 쪽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단순 투약자, 판매하던 사람, 운반책 혹은 제조하던 사람, 이런 케이스로 많이 나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인력 부족으로 재소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명칭으로는 소지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뭐 일본어라고 해요. 소지라고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생활범죄 유형. 그러니까 뭐 밖에서도 영치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빨리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죠? 돈 있는 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해줘. 뭐 좀 넣어줘. 뭐 좀 보내줘. 이게 뭐죠? 영치금 넣어주는 조건으로요, 편의적인 일들을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나갔을 때, 지금 자기가 징역 생활하고 있다가 사회에 나갔을 때 돈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찾는 거죠.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영치금. 둘째, 우표. 우표가 돈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표 거래를 하는 것들. 그리고 외부 계좌. 제가 사이트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표 판매 자동으로 해주는 약간 그런 공간도 있던데 돈도 대신 관리해주고 사실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자, 그럼 대충 이 안에서의 생활들을 보셨을 겁니다. 교도관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그 안에서 재소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재소자들이 돈을 받고 거래를 트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 자, 이런 루트가 발생되는 순간 어디까지 더 올라가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교도소 내 약과 관련된 의약품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입니다. 바로 의료기관을 건드는 겁니다. 아니, 의료기관을 건드는데 어떻게 약을 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잠이 안 온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강력한 약을 바로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들어가면 모든 재소자들 대부분이 정신과 진료를 받습니다. 잠이 안 온다, 몸이 아프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인권이 있으니까, 인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진료를 받게 합니다. 진료를 받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과거에는 각 병원의 의사들이 직접 회진을 오는 경우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잠이 안 와요.
너무 피곤해요. 사회에 있을 때 혹시 약을 처방받아본 적이 있나요? 예, 저 A라는 약이랑 B라는 약을 처방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받아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처방 1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A약과 B약은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을 받으려고 해도 A약, B약은 몇 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냥 줍니다. 이거 무섭죠? 야, 그래도 그렇게 쉽게 줄까? 아닌 의사들도 있겠죠. 다만 확실한 건 외부에서 진료받는 것보단 훨씬 더 빠르게 간편하게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역할 분담을 합니다. 교도소 얘기입니다. 들어왔어요. 너 뭐로 들어왔냐? 절도요. 돈 좀 줄게. 너 정신과 진료 좀 받아라. 시약 좀 달라고 해. 자기가 받을 수 없으니까. 양을 늘리는 겁니다. 그럼 걔가 받아오죠. 그럼 그거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뭘로요? 영치금, 우표 이런 걸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돈이 쌓이는 거고요. 얘는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약을 하는 거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대부분 그렇게 쉽게 진료해주고 쉽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병원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좀 전국 각 교도소나 이런 교정시설 주변에 있는 병원들, 좀 큰 병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병원은요, 저도 좀 놀랬는데 정신건강의학과로 건물 자체에 있는, 그러니까 내과 하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만 있는 엄청 큰 병원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입원 치료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 건데 그쪽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선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데서, 이거는 충분히 교정당국이 확인 가능하잖아요. 각 구치소 교도소마다 어디서 와서 진료를 받는지는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만 되는 걸까요?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뼈가 부러지면 재소자들은 럭키라고 한다고 합니다. 뼈 부러진 애를 찾는 거예요. 뭐 일을 하거나 운동하거나 뭐 다툼이 있거나 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죠. 뼈가 부러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스럽다. 진통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으십니까? 땡약성 진통제, 패치요. 패치가 나옵니다. 그 패치를 투약을 받게 되고 그 패치를 붙이고 있죠. 그 이후에 원래는 반납이 FM입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하죠. 잃어버렸다. 지나갑니다. 그거 뭐하죠? 줍니다. 지가 하거나 주거나. 어떻게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에 불려서 씹는다 라고 합니다. 저도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저희가 옛날에 했던 연쇄살인마 쌍무기수 이병주 있죠? 이병주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게 매우 쉽다라는 거는 뭐 다 그 재소자들 사이에서 알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아니 근데 그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럼 투약은 쉽게 의료기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FM대로 하는 건 각 처방 시간마다 재소자에게 교도관이 직접 약을 가져갑니다. 물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눈앞에서 먹게 하는 것은 FM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걸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편법을 씁니다. 첫째, 먹는 척 하면서 혀 안에 숨기는 거죠. 아 하면 먹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고 약을 꽉 쥐어서 붙이게 한 다음 그 물 먹는 컵을 손으로 잡아서 올리고 아 하고 통과가 됩니다.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약을 먹은 척하고 안 먹어서 그 뒤에 하는 짓이 뭐냐면 그것들을 모아놓습니다. 다 모아놓고요. 만약에 침 때문에 젖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말려놓고 나중에 가루로 다 만드는 게 얘네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제보도 있었습니다. 어떤 구치소에서는요, 그 진료를 받아서 약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그 약을 관리하는 사람을 사동 도우미, 소지가 하는 곳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좀 놀랬습니다. 소지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지가 관리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런 사태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A라는 약이 몇 시발 안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약 어디 갔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사동도우미 누가 한다 그랬죠?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식인 겁니다. 안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킹덤을 만들어버리는 게 교도소와 구치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던 게 더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방식인데요.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법. 그러니까 진짜 강력한 실제 약에 대한 부분인 건데, 첫째,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주는 건가? 그거 다 검열하는데? 네, 그거 아닙니다. 편지지 다 검열하게 돼 있죠. 편지지를 검열하다 보니까 진화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편지지를요, 외부에서 물에 적십니다. 정확히는 약이 섞인 데다 적십니다. 말립니다. 편지를 씁니다. 보냅니다.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걔는 그걸 뭐하죠? 불려서 정제해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 우표입니다. 이건 굉장히 센 관련 물품 L땡D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표 뒤에다가 붙입니다. 우표 뒤에 발라놓고 붙여놓는 거죠. 도장은 위에서 찍힙니다. 그걸 밑에 뜯어서 뭘 할 이유가 거의 없으니까 먹는 거면 패치처럼 붙이는 겁니다. 혀에다가요. 이겁니다. 그냥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반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걸 갖고 와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새끼들도 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제가 이거를 아까 기사도 보여드렸죠. 실제로 만들어 불상의 방법이라고 적혀있는데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동 도움이나 누군가의 도움, 조력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약과 어떤 약과 어떤 약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각 기관에다가 저희가 전달 이미 해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이 약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들인데요. 이 안에서 제조하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그 안에서 어떤 거 어느 정도, 어떤 거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약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가루로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코로 흡입하는 행위라고 하죠. 먹는 게 아닙니다. 코로 흡입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실제 약 성분의 약 70%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2024년에 가장 유행했던 지들끼리는 레시피라고 부르죠. 그럼 어디서 하고 있죠? 안에서 합니다. 왜 하죠? 무료하니까. 자기들 표현으로는 시간을 깬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 깨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약을 한 사람이 검거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안에서도 약을 합니다. 출소에서도요? 약을 합니다. 도대체 왜 검거해서 쳐넣은지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이 사람은 약이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럼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약을 안 했습니다. 폭행전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에, 사동에 있네? 걔가 알려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간 깨려고. 그리고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와서 약을 합니다. 해서 되게 웃긴 것 중에 약과 관련돼서 초범인 케이스들도 많지만 다른 범죄 유형의 전과가 있는데 그 뒤에 마약사범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놀라운 제보를 또 하나 더 받게 됐습니다. 이게 그 대단하신 분들이 방치하신 결과이니까 책임 꼭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습책 제 머릿속에서 안 나오거든요. 만들어 보세요 한번. 이미 퍼진 거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황금 레시피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있죠. 이게 교도소 구치소 안에만 있을까요? 나왔죠 이미 외부로. 외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고 될까요? 야, 검출해도 안 나와 이거. 왜 검출하면 안 나오죠?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가지고 했잖아요. 피검사를 해도요. 자기가 처방받은 약만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이상한 사건들 보지 못하셨나요? 뭐 운전이든 뭐든 뭐 운전이라고 치면은 막 이상하게 주행하다 사고가 났어요. 그럼 우린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음주네. 근데 음주가 아니래요.
그럼 뭐야? 약인가? 약 검사인데 약도 아니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근데 왜 저래? 왜 저런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 사람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있었다. 라고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저거 먹었다고 저렇게 되나? 물론 100% 모든 사건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는요, 그 약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밖에 퍼진 거죠. 똑같이 약 성분과 느끼는 그 증상들을 외부에서 향정식성 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서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처벌을 못합니다. 왜 못하죠? 쉬쉬하고 감추고 무시하다 여기까지 와버린 거고 이거 이미 퍼졌어요. 그거 하는 애들 사이에서. 저 정말 많이 봐버렸거든요. 이 내용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문득 한 가지가 더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약 사범들이 나와가지고 보호관찰에 가서 가끔씩 불시 조사, 불시 검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추출해보면 안 나와요, 약이. 근데 왜 이렇게 약 사범들은 많지? 방법이 있는 거네요. 뭐 진짜 아시겠죠?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요, 직접적인 약을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배운 그 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서 검거가 되죠. 들어가죠. 그럼 뭐가 좋죠? 자기가 이미 저 과거에 이런 처방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1분 컷.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전력이 없어요. 뭐 사회에 있을 때 A라는 약이랑 B라는 약을 처방받아본 적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요? 그럼 처방해드릴게요 하고 약 나온다고 그랬죠. 사회에 나가서 뭐 하죠? 제가 사실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런 약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요? 외부 병원들은 그걸 보니까 투약 기록이 있잖아요. 그 종이가 다 나오니까. 봤더니 진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럼 외부에 나왔을 때도 뭐 하죠? 그 똑같은 약 계속 처방받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시스템이 다 깨져 있는 겁니다. 나가도요, 마음껏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약은 못 막아요. 정확히는 못 막게 사회구조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쉬쉬하고 무시하고 다 내비두다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항목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 게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죠. 저 진짜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거의 드물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저기 법무법인 세우신 분들, 그 대표 변호사분들 중에 자기 과거 양심 안 찔리시는 거 아니죠? 저 진짜 놀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집사 변호사?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집사 변호사 혹은 심부름 변호사. 그리고 그 중엔 또 뭐 여자 심부름 변호사도 따로 있다며? 변호사들 신체 검사 잘 안 합니다. 재소자들도요, 접견 이후에 중요 부위 검사를 안 해요. 그 안에서 옛날부터 담배 왔다 갔다 했던 거 예전부터 원래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제가 그 변호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뭐 근거요? 증거요? 사실 뭐 시간이 지난 일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긴 좀 애매한데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진짜 증거 나와가지고 잡히는 순간 그땐 답이 없고요. 몇 명은 제가 지금 현재 최근 거 증거는 찾기는 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변호사협회 쪽에 한번 넘기고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테니까 그건 알아서 변호사 입장에서 잘 대처하세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하시잖아요. 우리 저번 영상을 찍고 어제였어요. 오늘 촬영일 기준. 뉴스가 하나 떴는데 저 뉴스 하나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전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 지금부터요, 잘 봐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얘기들이 머릿속에 남으시면은 이 상황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를 몰래 들여와 여러 곳에 숨겨놓고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소자 2천여 명이 수감 중인 부산구치소. 그제 저녁, 한 재소자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다른 재소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구치소 측은 즉시 해당 재소자의 소지품을 검사했고 휴게실 안에서 전자담배와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발견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자신이 관리를 맡은 휴게실 곳곳에 반입 금지 물품들을 숨겨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이 준 건 아닌 거다 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도 한번 했었죠. 제가 전자담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저기가 바로 또 떴네요. 전자담배 반입이요. 제가 그때 누가 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변호사요.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교정 당국에서 돈 먹고 하는 새끼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 준 사람 누군지 알거든요. 그 사람 지금 이쪽 말고요. 딴 쪽도 하나 있는데 그 의뢰한 당사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자제인 거 제가 알아요. 어찌되었든 제소자가 소지한 물품에서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예 다 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모든 신체 기관의 검사를 받고 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건 불가능한데 저걸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저 잡힌 사람 있죠. 돈 좀 있는 겁니다. 돈이 있거나 둘, 백이 있거나 이러면 가능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전 한 가지 더 얹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 부산구치소라고 그랬죠? 저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도 혹시 그 방 향정신성 의약품은 없나요? 그것도 있을 텐데 꽤나 많이요. 못 잡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때는 그 첫 제보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교도소, 구치소라는 어쨌든 교정기관의 높은 장벽에 있어서 그 안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서 그 내용들은 정말 현실이 돼버렸고 그거에 대한 근거의 몇 가지 기사들도 확인했고 그 내용을 터뜨려 놨더니 뭐 입에 특별단속을 한대요 이제 또 갑자기. 그리고 또 이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 구치소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된 거죠. 우리 저번만 봐도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싶었지만 현실이잖아요. 나왔잖아요 뉴스에까지요. 저는 마지노선을 지났다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 과정, 이 루트,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인권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인권이라는 기관이 뒤에 숨어 있죠. 약과 관련돼가지고 의료 쪽을 턴다. 그럼 의료기관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일부 변호사들의 그런 나쁜 짓을 털려고 한다. 변호사협회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 모든 방식이요.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냥 흘러가 버렸고요. 그냥 지나와 버렸고요. 이젠 이걸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봤던 사람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도 있다며? 그럼 그 사람들 폭로하지 왜 그러니? 제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폭로하면서 뭐 한다라는 건요. 방송적으로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억울해요. 끌리겠죠. 언론기사 좋아하겠죠. 과거 조영기 씨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을 때 모든 언론기사가 그것만 띄우더라고요. 제가 그걸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그 음주사고에 대해 30년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딱 찍어가지고 올린 건데 딱 그 부분만 해서 기사를 띄우더라고요. 답답했습니다. 이 건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쫙 터뜨리면요. 저 좋죠. 억으로 끌리고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뭐해주고 하겠죠. 후원 들어오겠죠. 알아요. 안 해요. 그건 잘못됐어요. 왜냐면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만 갈 거잖아요. 이건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고 행정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타겟 하나 놓고 얘가 이런 거 한대. 얘 도와준 변호사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지치기만 또 할 거잖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거요. 관심도 안 받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좀먹게 하고 곰게 하고 썩게 만들고 있고 그걸 방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얘기했는데도 무시했던 사람들, 저는 당신들이 이 나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것 같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대한민국이 약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구치소 교도소에서 멈출 수 없는 시스템, 도리어 거기가 사관학교처럼 양성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서 외부 우리들의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끝난 겁니다. 이미 나와버린 세상이니까 말이죠. 다음화 예고입니다.
강릉 옥계양 2톤 콧땡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실제 조선업계에 계신 분들과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제 어떤 과정이고 어떤 루트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대한민국에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두 군데, 평택과 강릉 옥계양을 들렸다. 옥계양에서 검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FM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FM입니다. 그 루티나호가 들어갔던 평택 쪽 항구와 강릉 옥계양에서는요, 약 관련해가지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힌 약 쪽 애들이라면 대한민국에 그걸 유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수항, 부산항을 이용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 행동이다. FM적인 얘기입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쪽에 있는 저기 H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일반인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대기업 소유의 대기업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검거가 됐던, 들어갔다가 딱 잡혔죠. 강릉의 옥계향.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힌트 드리겠습니다. 옥계향은요, 국가가, 즉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항구입니다. 석탄 같은 걸 수출하는 혹은 수입하는 국가 관리 기관입니다. 즉 외부에서 어떤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 더 이상 방송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음모론을 더 번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 전에 검거됐으니까요. 그냥 뭐 재수없게 걸렸나 보네?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하나 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사당국은 루티나 선박에서 붙잡힌 필리핀 국적 승선원 20명에 대해 범행 경위와 가담한 정도, 그리고 남미 카르텔 등 국제 조직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은행인 의심 물질을 받아 국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유통하려 했던 구매책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 쇼크 먹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죠? 저게 진짜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정보로 강릉 옥계양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저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국가 소속인 세관이나 공무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국내에 유통하려고 했던 구매책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솔직히 음모론이길 바라서 방송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말이 저한테 너무 말이 안 돼.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수사 당국이 저렇게 밝힌 거니까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거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는 그 루티나우가 얼마나 무서운 배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특이한 배였는지, 제가 그동안 찾았던 정보들, 제보받았던 내용들 싹 다 합쳐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옥계양 2탄입니다. 감사합니다.